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물류 2급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방 관리의 운송 관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송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운송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운송 영역을 한번 볼 것 같은데요.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완제품이 고객에게 전달이 될 때까지 이때를 우리는 이제 운송이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수송, 배송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원거리 거점 간 예를 들어 물류센터까지 뭐 운송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수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이 수송에 사용되는 트럭들은 대형 트럭들이 되겠죠. 대량으로다가 물류센터로 입하가 되니까. 자, 이제 이 물류센터에서 고객한테 전달이 되는 이런 과정, 이것을 우리는 배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송과 배송 이거를 일반적으로 운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송의 영역 한번 알아봤고요. 거기에 따른 수송이나 배송 어느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뭐 배송할 때는 여러분들 집에 택배차가 많이 오죠. 1톤 소형 트럭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류 거점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운송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운송 계획의 목적, 우리 PPT에 있는 것처럼 비용 줄이기 위한 거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고객의 만족은 극대화시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운송 계획을 잘 짜는 거예요. 그렇겠죠? 만약에 운송 계획이 잘못 짜여진다면 운송에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운송이 차질이 생기게 되면 고객들이 제때 물건을 못 받으니까 불만이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운송 계획을 잘 짜서 거기에 맞게끔 운송을 한다고 한다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고객 만족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운송할 때 운송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차량 회전율 향상, 그죠? 이 차량 회전율은 여러분들 표에 있는 것처럼 운행 시간을 운행 가능한 시간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차량 회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대형 트럭 기사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도 과속을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차량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하루 8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한 번이라도 더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런 거겠죠. 자, 두 번째 적재율 향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적재 하중, 그죠? 적재 가중 중량으로 적재 가능 중량으로 나눠준 거를 우리는 적재율이다. 예를 들어서 1톤 트럭에 800kg이 되겠죠? 800kg만 되었다면 적재율은 80%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실을 수 있는 톤 적재 가능 중량에 얼마만큼 실었느냐.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 갈 때 1톤 트럭에 1톤을 다 싣고 내려가야 좋겠죠. 근데 절반만 싣고 내려간다면 나머지 0.5톤 분은 그죠? 낭비가 되잖아요. 영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영차율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영차율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영차율이 뭐냐? 총 주행거리 중에 물건을 싣고 움직인 거리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 비율이 영차율이에요. 그죠? 빈 차로 다니면 안 되겠죠? 가능한 한 물건을 싣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회전율이라든가 적자율이라든가 영차율 향상 이런 것들 높이는 것도 운송 효율을 높이는 활동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수단의 적정화, 운송하는 그 화물의 특성에 따라서 운송 수단도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요금 체계 이런 것들도 다 적합해야 되겠죠. 그죠? 비합리적으로 요금 체계가 책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또한 낭비가 되는 겁니다. 운송 방식 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직배송 방식이 있습니다. 이 직배송 방식은 공장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배송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물류 거점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납품처로 배송을 하는 거겠죠. 주로 이 직배송 같은 것들은 이제 취급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중량이라든가 부피가 상당히 큰 것들, 주로 이제 생산재가 되겠죠. 공장을 짓는데, 발전소를 짓는데 들어가는 물건들은 물류 거점을 통해서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직접 공장에서 상차해서 그것이 직접 쓰여지는 현장에 직접 갖다 주는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환 배송 방식은요, 여러분들 버스 노선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가 계속 돌죠. 돌면서 손님들 태우고 내리고 이러듯이 돌면서 어떤 목적지까지 여러 경로를 거쳐가면서 물건을 배송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순환 배송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류 거점과 차량 공유 방식은 물류 거점, 물류센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류센터에 여러 다수의 화주들이, 그죠? 화주들이 또 물류 거점을 통해서 물건 보낼 때 커다란 차에다가 같이 모아서 실어서 보내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물류 거점과 차량 공유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송 방식 결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운송 수단 유형에 대해서 특징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험이 좀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화물 차량이 있죠. 철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를 이용해서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 운송량을 보면 뭐 중소량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철도는 양이 좀 많죠. 대량이건 이런 화물들, 무게도 좀 나가고요. 그죠? 그래서 화물이 좀 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공기는 그보다 좀 적겠죠. 그래서 중소량. 대신에는 고가 화물이어야 되고 가벼워야 되겠죠. 무거우면 좀 문제가, 운임비가 많이 나가겠죠. 선박은요, 얘는 뭐 부피나 중량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보내니까 많은 양 화물들을 보낼 수 있겠죠. 근데 이 운송량 같은 것들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운송거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철도 같은 경우 원거리에 적합하겠죠. 항공은 뭐 그보다 더 먼 거리겠죠. 국가 간. 그죠? 당연한 거고요. 땅덩어리가 큰 비행기로도 몇 시간씩 가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항공기로 보내겠죠. 선박 당연히 원거리,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운임을 한번 좀 봐볼까요? 예, 화물 차량 탄력적이다. 그죠? 예. 또 화물의 크기에 따라서 큰 차 쓸 수도 있고 적은 차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운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죠? 변동이 많아요. 그런데 철도 같은 것들은 변동이 많죠. 내가 화차 한 칸 구하는데 얼마 그러면 거기 화물이 많이 들어가 덜 들어가면 내가 한참 구해서 화차 하나 썼으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운임들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항공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선박은 좀 탄력적이랍니다.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도 이것도 경직되어 있다. 시설, 아마 시설 투자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자, 운임 당연히 항공기 같은 것들은 비싸겠죠. 그죠? 예, 파이프라는 것들은 좀 저렴하겠죠. 예, 장치 산업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의 영향 한번 볼게요. 기후의 영향, 이거는 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덜 받는지, 그죠? 예. 화물 차량은 많이 받겠죠. 눈이 오는 날, 비 오는 날 운전하기 좀 힘드시겠죠. 철도는 이 화물 차량에 비하면 전혀 받지 않겠죠. 그죠? 항공기는요, 예, 얘는 많이 받겠죠. 그죠? 그래서 뭐 돌풍이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그러면 비행기 안 뜨고 그러잖아요. 태풍이 온다 그러도 비행기 안 뜨잖아요. 선박도 그렇고요. 파이프라인은요, 일반적으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 지상에도 많이 설치되지만 지하에도 많이 설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럼 철도하고 파이프라인하고 둘 중에 누가 더 기후의 영향을 덜 받느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파이프라인이 덜 받겠죠. 그렇죠? 예. 안정성도 보면 화물 차량은 이런 기후 조건들을 많이 받으니까 좀 낮을 것 같아요. 그죠? 항공기도 상대적으로 좀 낮겠죠. 선박도 그렇고요. 근데 파이프라인은요, 전혀 받지 않으니까 안정하겠죠.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량 제한 같은 경우,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1인당 수화물 뭐 몇 킬로 이상 넘으면, 그죠? 더 요금 더 내야 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 중량 비행기 이륙하는데 이륙 중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한이 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선박 같은 거는요, 거의 중량 제한이 없겠죠? 네, 없습니다. 운송 시간 같은 거 보면 비행기는 상당히 빠르겠죠. 상대적으로 선박 같은 것들은 느리겠죠. 제일 느리겠죠, 선박 같은 것들이. 자, 그 다음에 화물 수치도 보면 이 편리하겠죠, 자동차는. 그래서 시험에 문전, 소비자의 문 앞까지 갖다 줄 수 있는 화물 운송 수단이 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몇 번 출제가 됐었어요. 왜 그래요? 화물 받기가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죠? 자동차다 이런 것들. 근데 선박이라든가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은 선박 같은 건 부도 적시장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에서 컨테이너로다가 물건을 수입해 온다 그러면 관세 보관 창고라 그러나요? 그 통과될 때까지 거기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파이프라인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기름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 그랬을 때 저유소 같은 데로, 그죠?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각 운송 수단 유형별로다가 각각 특징들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운송 수단별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차량 운전 배송이 가능하다. 그죠? 교통량 및 기상 영향 많이 받는다. 철도요,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차량보다는 교통량이라든가 기상 영향 덜 받습니다. 자, 항공기요, 빨리 갖다 줄 수 있겠죠. 빨리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 같은 경우는 중량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것들, 고가품 이런 것들 보내시는 게 좋겠죠. 운임비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고요. 기상 영향 많이 받겠죠. 선박은요, 제일 느리겠죠. 그죠? 근데 한꺼번에 많이 보낼 수 있어요. 그죠? 중량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양을 수입해 올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선박을 많이 사용하죠. 단 급하지 않은 것들. 그죠? 파이프라인은요, 연속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연속적으로 보내니까 당연히 많이 보내겠죠. 그 다음에 이 파이프라인 통해서 이런 차량이나 철도나 항공이나 선박 같은 것들은, 그죠? 내연기관이나 뭐 항공기관에서 연소를 태워서 그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가 않잖아요.
근데 파이프라인은요? 공해물질이 전혀 발생 안 하죠? 유지비도 저렴하고요. 기상전혀 안 받는다는 것,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운송경로 결정, 그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장 직영 운송 방식, 원스톱 운송이다. 그래서 아까 직접, 그죠? 공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방식에 사용되는 경로가 이 공장 직영 운송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앙 집중 거점 방식, 이거는 이제 여러 소량의 화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소비자가 한 사람이다 그러면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괄화 운송이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문제점은 이제 단일 화주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소량 화주들의 물건을 한데 모아야 되잖아요. 집화 장소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죠. 자, 복수 거점은 화주별, 권역별, 품목별로다가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한 군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화주별, 권역별, 품목별로 각각 고객들이 있겠죠. 그래서 모아서 보낸다. 그래서 복수 거점 방식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단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처, 밀착형 물류 거점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점과 소비자 사이에 또 보관 창고들이 또 있어가지고 단계를 여러 번 거치게 되겠죠. 자, 배송 거점 방식, 이거는 고객 처별, 고객 밀착형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고객 밀착형 거점 방식은 고객 처별 물류 거점 운영 방식, 배송 거점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단계나 이 배송 거점 방식이 최근에 한 번씩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역별로다가 품목별로다가 이 거래처 가까이 모아가지고 갖다 주는 그런 방식이 뭐냐 그러면 다단계 거점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거점들이 많을수록, 단계가 많을수록 소비자 거래처하고 가까이가 있겠죠. 그죠? 가까이 갈수록 거리가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밀착형 물거점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배송 거점 방식은 그죠? 소비자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송 거점 방식도 소비자 가까이에 이런 물류 거점들이 놓여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송 경로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때 고려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화물의 특성,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쵸? 가장 기본이겠죠. 예를 들어서 화물이 액체예요. 또는 기체예요. 그럼 그런 걸 실을 수 있는, 또는 뭐 운송 경로 이런 것들을, 화물 차량 이런 것들도 적정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화물 특성에 따라서도 운송 경로가 영향을 받겠죠. 그죠? 충격이 만약에 충격이 약하다. 그러면 가능한 도로 사정이 좋은 쪽,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다가 섰다 이렇게 또 도로 교통량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드 타임도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언제까지 갖다 줘야 되는데 가능한 단축 리드 타임 이 안에 갖다 줄 수 있는 경로들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운송 차량의 적재율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따른 차량 수단이라든가 필요 대수, 운송 수단의 선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배송 범위의 운송 경로, 그 다음에 수배송 비율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운송료 산정 기준이라든가 고객 서비스 기준, 이런 것들 운송 경로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게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운송 경로 이런 거 결정할 때 경험이라는 게 과연 필요할까? 그죠? 여러분들 운송할 때 그때그때마다 어떤 상황들이 바뀌겠죠. 경험들은 그렇게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한번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효율적인 운송 경로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화물의 특성, 당연히 고려하셔야 되겠죠. 고객 서비스 수준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송료 산정 기준 같은 것도 고려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운송수단의 정비 상황, 정비가 안 됐으면 운송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죠? 이건 당연히 경로 선정할 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운송수단이.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른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운송 경로 결정 시 다수의 소량 발주 화주가 단일 화주에게 일괄 운송하는 것. 여러 발송 화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아서 일괄적으로 단일 화주에게, 한 사람 고객에게, 거래처에게 보내는 이런 방식이 뭐냐? 중앙 집중 거점 방식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거기 4번의 공장 지원 방식은 직접 만든 공장에서 갖다 주는 거고요. 소비자 밀착형 방식이 바로 이 배송 거점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권역별, 품목별, 그죠? 모아가지고 각각의 거래처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이제 복수 거점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리 운송 관리에서 운송, 수송, 배송의 영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수송은 공장에서 물류 거점까지 이런 이동을 우리는 수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류 거점에서 소비자에까지 이게 전달되는 것을 배송이다 한다는 것, 이 정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 계획의 목적 같은 것들도 회사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비용 최소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것들이다. 자, 근데 우리 운송 효율화에서 여러분들 전문 용어들이 나왔죠. 차량 회전율, 적재율, 영차율, 이런 것들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영차율 같은 거, 적재거리를 총주행거리, 그죠? 그래서 얼마만큼 총 주행거리 중에 물건을 싣고 다녔느냐, 이게 영차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재율 같은 거는 이거 1톤 트럭인데 얼마만큼 실었지? 이게 적재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루에 8시간 운행이 가능한데 운행 몇 시간 했어? 이게 차량 회전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송별 특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문전 배송이 가능한 게 어떤 거냐, 또는 기후의 영향을 적게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이 어떤 거냐, 또는 전혀 안 받는 게 어떤 거냐, 그죠? 파이프 같은 것들은 전혀 안 받겠죠, 그죠? 철도 같은 것도 거의 철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죠? 철도나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은 기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량 제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 중량 제한이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압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압력이라는 게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량 제한이 당연히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문전 배송이 가능한 운송수단이 뭐냐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별 수단의 특징들 정리된 거 잘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송 경로의 결정, 최근에 이게 나왔어요. 그때 배송 거점 방식, 그래서 고객 처별, 물류 거점 운영 방식, 그래서 소비자 밀착형 그런 운송 방식이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배송 거점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 배송 거점 방식은 소비자에게 가까이 가려면 물류 거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많이 해야 되겠죠. 한 개보단 2개, 3개가 또 고객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 고정비 같은 것들이 늘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운송 경로
시 고려사항 이때 여러분들이 경험은 필요 없다는 것. 왜 경험이 필요 없어?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매번 똑같은 화물을 운송하는 거 아니죠? 매번 똑같은 길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매번 기후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화물 특성이라든가 리드 타임이라든가 운송 수단 선택이라든가 운송료 산정 기준이나 고객 서비스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운송 경로를 선정하셔야 된다는 것,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 경험은 아니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